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조정철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경영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관련된 심사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와 같은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2시간 동안 한 파트,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재기를 희망하는 경기,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의 경영 개선이 되고 자금 지원도 받으시고 또 매출도 오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2시간 두 파트로 나눠지겠습니다만 2시간 동안에 첫째, 창업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둘째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경영 의지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한 뒤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여러 영역에서 성공, 실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있던 회사를 이어받는 것도 있지만 창업은 스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최초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자영업, 사회적 기업 또는 소위 소호라 해서 SOHO,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런 소호 또는 벤처 창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소단위 사업장의 창업은 정부가 각종의 지원 혜택을 펴고 있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개로 하도록 하고 우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는 108만 명, 개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 세 사업자를 포함하여 756만 명입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더해서 우리나라 안에 865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자동차 정비, 놀이방, 각종 학원, 소매점, 판매점, 요식업 등등등등 해서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종, 업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듯이 지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152만 명이 신규로 창업을 하고 약 9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4만 명이 신규로 창업을 하고 강원도에서 4만 2천 명, 참고로 서울에서도 31만 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시장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진출과 퇴출이 일어나는 용광로 같은 시장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이 많은 시장 속 사람들과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구 중에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로 OECD 평균 약 1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영업자가 5년 내에 실패하는 비율이 70%, 어떤 통계에는 80에서 90%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은 참으로 치열하고
비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한 뒤에 준비 없이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시고는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20% 정도가 창업대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 창업시장에 뛰어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업태별 양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소상공인 전체로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고 창업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균 업소별 매출 추이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그래프로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코로나가 진행하던 시기라서 코로나가 없던 시기와 비교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그 소득 규모는 125, 즉 1억에서 1억 2,500만 원 범위에 있고 강원도도 경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경기도에 비하여 등락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창업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앞에서 살펴본 정도의 소득밖에 기대할 것이 없고 5년 내 폐업 확률이 70%인 시장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영업자들의 진출 동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생계 유지로 80%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영업에 진출한다라고 하고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진입하는 것이 17에서 18% 정도, 기타 가업 승계를 위해서 1.6%, 내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1% 정도. 자, 이 정도의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을 하셨는지요? 창업 동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막연히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에 이런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체로 이런 이유로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 삼성, 두산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처음엔 자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1940년 자동차 정비소 아도 서비스를 창업하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설립하여 오늘날 세계 굴지 최대의 회사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하는 두산은 1896년이죠. 박승직 창업자가 종로에 있는 그 배옥의 포목점 박승직 상점을 창업해서 오늘에 이르렀던 점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창업 동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는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업가는 창업한 뒤에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창업을 하고 계속해서 경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창업자보다는 기업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가는 대체로 위험, 혁신, 변화, 기회, 성취 욕구, 모방 이런 단어들이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기업가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한 성취 동기를 바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 또는 그 모방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얘기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강한 성취 동기를 바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 또는 모방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 폐업하는 7, 80%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 와서만 교수는 자신의 에피소드로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10년간 창업기업 3,600개를 연구하고 또한 본인도 3년 6개월간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와서만 교수는 창업에 관한 중요한 경험을 몇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회사를 내가 꼭 장악하겠다는 열정이 사업을 실패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이게 보통은 그렇지 않죠. 내가 꼭 장악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실패로 이끌 확률이 있다라는 경험을 전하고 있고, 두 번째, 불황기에 창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업자는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업자를 위해서 투자자를 하는 사람은 불황기에 기대 수준이 높지 않고 또한 그 시기에는 우수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황기에 창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옛 직장 동료와 창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친구와는 창업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록펠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 위에 세워진 우정은 찬란할 수 있지만 우정 위에 세워진 사업은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창업 CEO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이 경험을 전달을 해줍니다. 창업 CEO가 오랫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이 포차드 그루버라는 교수는 우리 기업가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업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자 생존형입니다. 둘째로 이웃사랑형, 셋째로 인류 구원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 이 네 가지로 기업가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적자 생존형은 개인의 영달과 성취를 위해서 창업하는 기업가를 보통 지칭을 하는데, 이런 사업가는 강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체를 키우는데 전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경영 원칙에 충실하고 경쟁업체들과 차별화시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사업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개인의 성취를 동일시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과 아마 비슷한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형은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소수의 이웃사람 또는 애호가, 그 마니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보통 이웃사랑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을 사용해 보거나 서비스를 받아본 애호가들이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은 이게 큰 동기가 돼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프로 스포츠맨들이 자신의 장비를 써보고 정말 좋다는 평가를 내려주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업가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과 제품 사용자인 그 마니아들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기업가들은 진정성이라고 하죠. 그 진정성이 생명이고, 진심으로 애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예를 들면 스노우보드 마니아들을 위해서 특수 스노우보드를 생산하는 예가 될 수도 있겠죠. 이들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인류 구원형. 좀 재밌습니다만
이런 인류 구원형 사업가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티셔츠를 판 돈으로 인도의 학교를 세우려 한다는 옷가게 주인이 그 한 예가 될 수도 있겠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서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류의 행복이 사업의 목적이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혁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업 방식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책임감, 투명성, 공감 등 이러한 자아 개념을 갖기도 합니다. 한편 이 위의 세 유형을 적절히 혼합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업가들도 있죠. 이들을 하이브리드 유형이라고 합니다. 가령 돈도 벌고 인류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기업가들, 또 이웃 사랑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익이 나면 돈을 탐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포차드와 그로버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연구 대상자 49명 중에 네 유형의 빈도는 적자 생존형이 19명, 이웃 사랑형이 13명, 인류 구원형이 6명,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 11명. 결국 적자 생존형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 이제 마케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유형은 역시 적자 생존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생존형이 이러한 유형의 사업가가 치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가들의 유형을 연구하여 왔지만 오늘은 이 주제로 많은 시간을 쓰기는 어렵고, 다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기업가인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내 혈액형이 무엇인지 궁금하듯이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제목에 있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엔터프러너십, 이것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성패는 기업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로서 정신, 마인드를 포함해서 그 사업가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그런 자세, 정신, 마인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면 국가적으로도 경제 부흥이 어렵습니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에 대한 모험이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험과 도전이 없으면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 없게 되죠. 1930년대 유명한 경제학가 조셉 슌페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기업가 정신을 기존의 기술과 관행에 대한 창조적 파괴 정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존의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기업가 정신으로 대변되는 창조적 파괴는 산업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기업가 정신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본과 시간을 걸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위험에는 예측 가능하고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도 있겠지만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예측과 측정이 불가능한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모험 정신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실항로 개발을 위해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는, 대서양을 건너는 콜럼버스와 같은 모험 정신입니다. 그러한 모험 정신이 있었기에 신대륙 발견과 같은 예기치 않은 성과를 얻게 되기도 했던 것이고, 세계적으로 위험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 창업자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 200년 동안 세상을 바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이들이 오늘날 미국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들이 결국 미국 경제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고, 또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되고 선진국일수록 기업가의 숫자들은 많고 질적으로도 우수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을 창시한 기업가들을 보더라도 그 영향력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험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지수로, 즉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 것이 기업가 정신 지수입니다. 기업가 정신 지수는 사업체 수 증가율, 설비 투자액 증가율, 민간 연구개발 증가율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것이 우리는 보통 기업가 정신 지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서 7위로 중상위권입니다. 하지만 그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창업이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6%, 1%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3.5%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생계형 창업이 많고 기술 창업은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엔 잘 아시는 공시생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온통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 세대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제가 창업을 하겠다,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그럼 어느 쪽이 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도전과 혁신의 모험 정신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곧 우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잠재적 창업자들, 사실 이런 분들이 수익이 있을 거로 기대가 돼도 사실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전을 잘 하지 않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해방된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삼성, 포스코, 현대, 수많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어서 1999년 그 IMF 이후에 2000년 초반까지 그 벤처 업계에 엄청난 투자 금액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에 벤처 기업이 인기가 급등했고, 그 벤처 붐에 따라서 엄청난 창업 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벤처 붐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창업에 대한 열기는 좀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된 것을 사람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창업 조건을 소위 이제 창업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창업 생태계,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번 창업하려면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과 규제 등 여러 창업 환경과 관련된 호의성이 각 나라,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조건들, 즉 창업 생태계를 호의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GME에서는
창업 생태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뭘 할 것도 없이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자금 조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은 첫째, 내 돈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돈이 모자랄 때 은행 가서 채무를 져야 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자본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모아서 조달하지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창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이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나 창업한 뒤 7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이런 창업기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기술 이전, 경영적이나 법적인 인프라들, 각종 제도들이죠. 진입 규제에 대한 장벽들, 이런 것들의 이슈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자주 바뀝니다. 현재 정부가 바뀌면 지원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시다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약 정도는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강의 말고도 아마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즉 세부적인 강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것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은 알아두시고,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검토해 보면 창업을 할 때나 재창업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본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고 각종 이 교육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EM에서 제시한 창업 생태계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업 자금의 조달이 용이한가, 자기자본, 부채, 보조금 등의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사업 자금과 관련된 조건이 창업자들의 공통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우호적인가, 또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나 규제 관련 호의성이 어느 정도, 즉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는지, 즉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창업자들을 위한 기초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충실히 제공되는지를, 즉 창업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 결과를 중소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기술 이전 체계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진입 규제된 장벽이 어떤지, 즉 연도별 시장 변화의 수준과 새로운 기업이 기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덟 번째로 통신, 기초시설이 인프라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제 수도, 전기, 교통, 토지나 건물 등 이런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불이익이 없는지,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개인이 부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진입했을 때 이 사회가 또는 그 사회 문화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지 사회 문화적 규범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뭐 죄악시하는 사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와 같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잘 조성될 때 창업하는 분위기가 좋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조건들이 잘 구축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창업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말씀을 좀 빨리 드렸는데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세 번째 논의사항으로 우리가 실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